여러분은 해외여행 시 까다로운 입국 심사 때문에 식은땀을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그런 불편을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고요?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공항에서는 한국 여권이라는 마법의 열쇠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권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문이 열린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권은 선망의 대상이자 최고의 여행 무기로 통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이런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한국인들은 본인들이 가진 여권의 가치를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목격담을 가진 제보자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한국을 그저 후진국 동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만 여기던 한 벨기에 여성이 공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을 보고 놀랐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의 아름다운 작은 나라 벨기에에 살고 있는 니카라고 합니다. 브뤼셀 시내의 화려한 건축물들과 고풍스러운 길거리를 매일 걸으며 이 도시의 매력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한국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예전에는 한국이라고 하면 그 삼성 휴대폰 만드는 나라.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뉴스에서 북한과의 갈등 소식을 접할 때도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단순히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 중 하나라고만 여겼어요. 우리 벨기에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독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다문화 국가예요. 북쪽의 플란데런 지역에서는 네덜란드어를, 남쪽의 왈로니아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그리고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언어의 다양성은 우리나라의 풍요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랍니다. 제가 벨기에 국민으로서 특별한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록 때문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벨기에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무려 589일 동안 중앙정부 없이 국가가 운영됐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평화로운 상태로 가장 긴 시간 동안 무정부 상태를 유지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어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기간 동안 어떠한 폭동이나 사회적 혼란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했고 지방정부와 관료들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죠. 이것은 벨기에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치 능력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증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초콜릿, 와플, 맥주로도 유명하지만 저는 이러한 민주적 성숙함과 시민의식이야말로 벨기에의 진정한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영토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능력이 참으로 자랑스럽답니다. 그리고 브뤼셀이 유럽연합의 수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매일 전 세계에서 온 외교관들과 정치인들이 오가는 국제도시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작지만 강한 나라, 벨기에의 시민으로서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름다운 그랑플라스 광장 근처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매일 아침 신선한 와플 향기를 맡으며 등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학창 시절에는 특별한 꿈이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다가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게 됐죠. 여러 전공들을 살펴보던 중 문득 뉴스에서 본 경제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한지, 이런 궁금증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실 당시에는 경제학이 정확히 어떤 학문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저 막연한 호기심으로 경제학과를 선택했답니다. 벨기에에서는 전공을 대학에 입학한 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제 선택이 맞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운명이었을까요? 첫 학기부터 경제학 강의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미시경제학에서 배우는 인간의 선택과 행동 원리,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국가 경제의 흐름, 그리고 국제경제학에서 배우는 세계 시장의 역동성까지 배우면 배울수록 이 학문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었죠. 특히 우리 벨기에가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로서 어떤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배우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대학교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2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강의실에 처음 보는 동양인 학생이 들어왔는데 짙은 갈색 머리에 황색 피부를 가진 그녀는 단번에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나중에 알게 된 그녀의 이름은 지혜였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시아 학생들을 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순수한 호기심에 그녀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물어보며 대화를 시도했고, 또 다른 친구들은 그녀의 영어 발음을 따라하며 비웃거나 못된 장난을 치기도 했죠. 특히 점심시간에 그녀가 도시락을 먹을 때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놀리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속한 친구 그룹은 달랐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마틴은 변호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소피아는 국제 NGO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덕분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혜를 돕게 되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도서관 자습실에서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혜는 평소처럼 조용히 책상에 앉아 경제학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쿡쿡대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3명의 학생들이 지혜의 주변을 둘러싸더니 손가락으로 눈을 찢어 올리며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니하오, 니하오 하면서 키득거리는 그들의 모습에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마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답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학생회에 신고하겠어라며 단호하게 말했고, 그의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던 덕분에 가해 학생들은 쉽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소피아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학교 인권센터를 찾아갔고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학교 당국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답니다. 그 결과로 우리 학교는 매달 한 번씩 문화 다양성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고 모든 신입생들은 의무적으로 문화 감수성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한동안 지혜는 도서관에 가는 것을 망설였지만 마틴과 소피아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저의 이중적인 태도가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겉으로는 마틴과 소피아처럼 그녀를 돕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답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의 중심에서 살아온 벨기에인으로서 동양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제 마음 한켠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지혜를 다정하게 대하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일 때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굳이 저렇게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때로는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며 속으로 비웃기까지 했답니다. 그 당시 제 머릿속에는 동양인 하면 떠오르는 고정관념들로 가득했어요. 니하오라고 인사하면 모든 동양인이 다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중국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위생관념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이 떠올랐죠. TV나 영화에서 본 편견적인 이미지들이 제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지혜도 처음에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모든 동양인은 다 중국인일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을 때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그저 또 다른 동양인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제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편협하고 무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제 머릿속 세계 지도에는 동아시아 하면 중국과 일본 딱 두 나라만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마저도 자세히 알고 싶은 생각은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지혜 출신 국가를 알게 됐는데 웬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지도에서 돋보기로 봐야 겨우 보일 것 같은 작은 나라 한국 출신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후진국에서 온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벨기에는 유럽연합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데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학교는 입학이 까다로운 것으로도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합리적인 추론을 시작했어요. 아마도 부모가 거액을 기부했거나 아니면 교수님께 뭔가 청탁을 했을 거라고요.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제 친구들에게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의심스럽지 않아? 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모르는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제가 가진 편견 때문에 한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함부로 의심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제학 전공 수업에서 교수님이 팀 프로젝트를 내주셨어요. 우리 학과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벤더빌트 교수님이셨는데 팀워크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죠. 전체 학점의 40%가 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제 내용은 꽤나 특이했어요. 동아시아 국가 중 한 나라와 유럽 국가 중 한 나라를 선택해 경제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죠. 교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동아시아인 거죠? 라며 코웃음 치는 친구들도 있었고 한숨을 푹푹 쉬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때 평소 질문을 잘하기로 유명한 마르코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왜 하필 유럽과 동아시아를 비교해야 하나요? 다른 지역은 안 되나요? 교수님은 잠시 우리를 둘러보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벨기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죠.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토마스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벨기에를 대단하게 생각하겠죠. 영토는 작지만 유럽연합의 심장부잖아요. 브뤼셀에 EU 본부가 있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작지만 강한 나라, 그게 우리 벨기에니까요. 그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해졌죠.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은 우리의 자부심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벨기에의 위상과 실제 세계가 보는 벨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우리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곤 하죠. 그러더니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유튜브 영상이었죠. 처음엔 그저 평범한 브뤼셀 거리 풍경이었는데 갑자기 한 벨기에 남성이 동양인 여성에게 다가가 니하오, 니하오 를 연발하며 귀찮게 하더니 술 마시자며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왔어요. 클래스룸 안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영상은 정말 보고 있기가 끔찍했어요. 관광 안내 책자를 들고 길을 찾는 듯한 동양인 여성의 모습이 보였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탄 남성이 지나가면서 그녀의 머리에 소스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가 당황해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며 웃으면서 도망가는 너무나 잔인하고 비열한 장면이었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까까지 벨기에의 위상을 자랑스레 떠들던 우리는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죠. 특히 저는 제 얼굴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그동안 제가 지혜를 대했던 태도가 저 영상 속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자, 이런 영상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벨기에를 어떻게 볼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교양 없고 편협한 국민들의 나라일까요? 아까 자신만만하게 의견을 피력하던 토마스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답니다. 교수님은 한 발 더 들어가 우리의 아픈 곳을 찔러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시아인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학생들이 있지 않나요? 혹은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저들은 우리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치 교수님이 제 마음을 들여다보신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지혜를 대했던 제 태도, 속으로 품었던 차별적인 생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경제학도입니다.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숫자와 통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토록 무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이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유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알아본 적 있나요? 솔직히 그 순간 저는 교수님이 좀 밉기도 했어요. 왜 하필 외국 학생들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내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깎이는 것 같아 불편했죠.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은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빠르게 자신들의 팀을 구성해갔고 그 와중에 한국인 유학생인 지혜는 홀로 남아 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방금 전 교수님께서 인종차별과 편견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셨음에도 여전히 아무도 지혜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평소 제가 친하게 지내던 알렉산드라와 마리아가 먼저 나서서 지혜에게 팀 합류를 제안하였어요. 그들의 제안으로 우리 넷은 자연스럽게 한 팀이 되었답니다. 팀이 구성된 후 우리는 프로젝트 주제 선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어요. 과제는 두 나라를 선정하여 각국의 경제와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죠. 알렉산드라와 마리아는 지혜의 모국인 한국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비교 대상 국가 중 하나로 선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답니다. 당시 저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을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지혜의 입장이었다면 자국의 낮은 경제 수준과 문화적 수준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을 것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지혜는 전혀 망설임 없이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였어요. 그녀의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당시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답니다. 후진국 출신 유학생이 자국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이런 태도는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었죠. 생각보다 한국은 전쟁 후 단 몇십 년 만에 지금 같은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동아시아에 대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이렇게 한국의 발전 과정을 들여다보니 우리 벨기에는 새로운 것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그저 예전부터 있던 것을 지켜온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연합의 주요 기관들이 브뤼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말고는 한국처럼 극적인 성장이나 혁신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거죠. 비교 분석을 하면 할수록 벨기에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자부심이 점점 초라해져 갔고 오히려 한국의 성취가 더욱 돋보이는 것 같아 지혜에 대한 질투심마저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벨기에가 잘 사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GDP 순위에서 최상위권은 아니었기에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영국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자고 제안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유럽은 여권만 있으면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손쉽게 서로 왕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에 가까운 나라들은 함께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경제 수준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오자는 제안도 덧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한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유럽의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 유럽 국가들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자랐기 때문에 이번 여행 제안에 대해 특별한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 예상했어요. 실제로 알렉산드라와 마리아는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동의했지만 지혜는 미묘한 망설임을 보였답니다. 지혜는 단순한 과제를 위해 여행까지 가야 하느냐며 다소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녀를 설득했답니다. 당시 저는 그녀의 주저하는 모습이 최근 난민 문제로 인해 더욱 엄격해진 유럽의 출입국 심사에서 입국 거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짐작했어요. 팀원 모두가 이번 프로젝트가 졸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혜도 결국에는 여행 계획에 동의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우리 넷은 비교 국가로 선정한 영국으로 향하는 여행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어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영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와 문화시설들을 방문하는 일정을 꼼꼼하게 계획했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 같았답니다. 지혜의 초기 망설임이 무색하게 여행 준비 과정에서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행 일정표 작성부터 방문할 장소 선정까지 그녀의 진지한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답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제가 이전에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우리 팀원 중 지혜를 제외한 3명은 모두 벨기에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은 유럽연합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방문객들에게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혜는 분명 길고 복잡한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 예상했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저의 마음 한켠에는 좋지 않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혜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까다로운 질문들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벨기에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가짐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답니다. 마침내 우리 일행은 히스로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저는 은근히 지혜의 입국 심사 과정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그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놀랍게도 입국 심사관은 지혜의 여권을 확인하자마자 어떠한 추가 질문도 없이 바로 입국을 허가해 주었어요. 마치 우리 벨기에 사람들처럼 말이죠.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저는 오히려 입국 심사관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최근 유럽의 난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동양인을 이렇게 쉽게 입국시키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승인된 것인지 의아함을 표현했답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관의 답변은 저의 무지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시는 건가요? 라는 그의 반문으로 시작된 설명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그는 20년간의 입국 심사 경력을 언급하며 한국인들은 모든 유럽 국가를 무비자로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여권 파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국은 무려 189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최상위권 여권 보유국이며 이는 사실상 전 세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프리패스 수준이라는 것이었죠. 입국 심사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귀하는 몇 개국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한국에는 가보셨나요? 라며 제 경험의 한계를 지적하더니
벨기에인들의 자부심은 이해하지만 한국을 방문해 본 적도 없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당사자 앞에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저의 무지와 편견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어요. 더구나 이 모든 상황이 지혜 앞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저는 그저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입국 심사관의 설명을 종합해보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여권 파워 순위 3위권 안에 드는 최상위 국가였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었죠. 입국 심사관은 지혜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는 최근 한국 방문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는데 한국의 환상적인 도시 경관과 뛰어난 기술력, 친절한 시민들, 그리고 뛰어난 치안 상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답니다. 그의 한국에 대한 극찬은 계속되었고 지혜와의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죠. 이 모든 상황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단정 지었던 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팀 프로젝트를 위해 조사했던 한국의 경제 지표들이 믿기지 않았지만 이렇게 공항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 여권의 위상은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그 순간 저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지혜에게 다가가 그녀의 한국 여권을 볼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벨기에 여권도 분명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강력한 여권이었지만 어떻게 생긴 여권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이었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높은 국제적 신뢰를 얻게 된 과정이 궁금해졌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다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도를 쌓을 수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답니다. 유럽인들이 장기 휴가지로 즐겨 찾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조차도 대부분 3일 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지혜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그곳도 무비자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의 여권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한국 여권의 위상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동안 단순히 동양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혜를 무시하고 깔보았던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어요.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접했던 한국의 경제 지표와 발전 현황을 믿기 어려워했었는데 이렇게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의 설명을 듣고 직접 목격하니 마치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 특별한 공항에서의 경험은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한국이 진정한 경제 강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전에는 단순히 과제를 위한 형식적인 조사였다면 공항에서의 사건 이후에는 진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난 알렉산드라와 마리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본래 영국의 경제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혜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더 많아졌답니다. 식사 시간이나 이동하는 중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 질문했고 지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여행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배움을 주었어요. 영국 여행을 마무리할 무렵 지혜는 우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도 함께 방문하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직접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했고 한국의 경제 발전상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말에 우리 모두는 큰 기대와 설렘을 느꼈답니다. 이전에 지혜와 한국에 대해 품었던 부정적인 시선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저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그동안의 편견을 반성하며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답니다. 벨기에로 돌아온 후 우리 팀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관련 자료 수집은 지혜의 도움으로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 덕분에 우리 팀은 전체 학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답니다. 팀원들은 모두 이 성공이 지혜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겸손하게도 이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공을 돌렸답니다. 그녀의 이런 겸손한 태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죠. 우리는 이 뜻깊은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브뤼셀의 상징인 그랑플라스 광장으로 향했어요. 축하 파티를 즐기기 위해 도착한 광장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브뤼셀의 상징적인 쇼핑거리인 로얄 갤러리 생이베르를 지나던 중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격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상가 중 하나이자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한류 커뮤니티의 K-팝 플래시몹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거리에는 매혹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수백 명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지혜의 반응이었답니다. 그녀는 음악이 흘러나오자마자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며 리듬을 타기 시작했죠. 저 역시 처음 듣는 이 매력적인 음악에 완전히 매료되어 즐기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이었어요. 무대 위 댄서들의 완벽한 군무와 화려한 퍼포먼스는 보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에너지가 전해져 왔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중년 여성의 반응이었어요. 40대가 넘은 나이였지만 자신을 열성적인 K-팝 팬이라고 소개하며 중년층을 위한 K-팝 댄스 워크숍이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는 열정을 보여주었죠.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문화적 트렌드에 뒤처져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야 K-팝의 진정한 매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세계인들이 왜 K-팝에 이토록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 매력적인 음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지혜에게 물어보았어요. 지혜는 세계적인 K-팝 그룹인 블랙핑크와 BTS의 음악이라고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으로 BTS를 검색해 보았고 그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 동양인 남성의 외모에 대해 특별한 매력을 느낀 적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BTS 멤버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를 가졌고 또렷하고 조화로운 이목구비를 지니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다재다능함이었어요. BTS 멤버들은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음색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군무와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소화해내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무대를 보며 저는 왜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동양인 남성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답니다. 특히 그들의 무대 매너와 카리스마는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는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어요. 음악을 통해 전달되는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답니다. 그 화려한 공연의 주인공들은 현지 K-팝 댄스 동호회 회원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매력적인 춤에 완전히 매료되어 즉석에서 참가 방법을 문의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만난 공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공연은 브뤼셀의 K-팝 아카데미 소속 학원생들이 준비한 특별 무대였다고 해요. 수강생 모집에 대해 문의하자 강사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답니다. 올해 K-팝 아카데미의 수강생 모집은 시작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80명의 정원이 전부 마감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브뤼셀에서 K-팝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죠. 강사는 다음 모집이 6개월 후에 있을 예정이니 그때 다시 신청해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답니다. K-팝 아카데미의 높은 인기와 빠른 수강 마감 소식은 저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답니다. 우리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지켜보던 지혜는 문득 우리에게 한국식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우리 모두는 한국 음식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답니다. 지혜는 벨기에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국식 치킨이 너무나 그리웠다고 했고, 최근에 루벤이라는 도시에 한국식 치킨 전문점이 새로 오픈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루벤은 브뤼셀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부담 없는 제안이었답니다. 이미 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되어 있던 우리는 즉석에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벨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자튀김의 본고장이었고, 치킨이라고 하면 대부분 KFC에서 파는 치킨 너겟 정도가 전부였답니다. 저는 속으로 닭고기를 튀긴 음식인데 뭐가 그리 특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결국 모든 치킨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혜는 벨기에의 자랑인 감자튀김과 한국식 치킨의 조합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며 열정적으로 추천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우리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한국식 치킨을 경험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몇 주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한국인 유학생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간다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설레는 일이 되어 있었답니다. 루벤에 도착해서 마주한 치킨집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처음 보는 한글로 쓰인 상호는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보였답니다. 지혜의 설명에 따르면 가게 이름은 서울남역이었고 이는 한국의 지하철역 이름과 비슷한 의미라고 했어요. 재미있게도 그녀는 이 상호가 한국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은 것 같다며 실제 한국에서는 남서울역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주었답니다. 이 가게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분위기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메뉴 가격은 꽤 높은 편이었는데 지혜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벨기에에서는 이곳이 아니면 정통 한국식 치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지혜는 한국식 치킨을 제대로 즐기려면 한국 맥주와 함께 먹어야 한다며 코리안 맥주도 주문하자고 제안했답니다. 메뉴 선택에 있어서는 서울 코리안 기본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을 강력히 추천했어요. 양념치킨은 기본 메뉴보다 2.5유로가 더 비쌌지만 그녀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죠. 우리는 그녀의 추천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했고 두 종류의 치킨을 함께 주문하게 되었어요. 비록 가격은 비싼 편이었지만 새로운 음식 문화를 경험한다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답니다. 특히 한국 맥주와 치킨의 조화가 어떨지 무척 궁금해졌어요. 마침내 기다리던 치킨이 테이블에 도착했고 첫 맛을 본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맛에 자연스럽게 환호성을 지르고 말았어요. 특히 지혜가 추천한 한국 맥주와 함께 먹으니 그 조화로움은 정말 환상적이었답니다. 겉은 바삭하게 튀겨져 있으면서도 속은 부드럽고 양념은 깊숙이 배어 있어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혜는 우리의 반응을 보며 웃으면서도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 양의 치킨을 지금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먹을 수 있으며 맛도 이보다 훨씬 더 좋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더 맛있는 진정한 한국식 치킨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그녀의 말에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맛으로도 충분히 감동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얼마나 더 맛있을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때 지혜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밤 11시가 넘어도 따뜻한 치킨이 집 앞까지 배달된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주소도 불분명한 한강 잔디밭까지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지혜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24시간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따뜻한 음식이 배달되는 문화는 우리에게는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답니다. 벨기에에서는 저녁 9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데 한국의 이런 발달된 서비스 문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방학을 앞둔 지혜는 곧 한국으로 잠시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에 오게 된다면 직접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답니다. 벨기에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한국의 편리함을 깨달았다는 그녀는 우리가 단 일주일만 한국에서 지내봐도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가 들려주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치 마법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24시간 편의점, 새벽까지 운영하는 식당들, 어디든 배달되는 음식 문화, 빠른 인터넷과 첨단 기술이 일상화된 도시의 모습까지.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당장이라도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지혜는 항공권을 미리 예약하거나 경유 노선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국 여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시간과 여행 경비가 필요했기에 이번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여행 자금을 모으기로 결정했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국 여행 계획은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각자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한 계획도 세워보았어요. 비록 당장은 갈 수 없지만 한국이라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한 우리의 설렘과 기대감은 나날이 커져갔답니다. 특히 지혜가 들려준 한국의 발달된 문화와 편리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볼 생각에 우리 모두 무척 들떠 있었어요. 우리 세 사람은 한국 여행을 위해 방학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하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행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카페에서 일하기도 하고 관광 안내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한국 여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답니다. 지혜는 벨기에에서의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귀국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SNS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얼마 후면 우리의 오랜 꿈이었던 한국 여행이 실현될 예정이랍니다. 물론 지혜가 현지 가이드를 자처해 주었지만 우리도 그녀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매일 밤늦게까지 한국의 관광지들을 열심히 검색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명소들을 찾아보고 있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우선 경복궁에서의 한복 체험이 가장 기대됐어요. 고궁의 웅장한 건축물을 배경으로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답니다. 또한 인사동이라는 전통문화의 거리에서 한국의 옛 모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현지인인 지혜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관광지나 꼭 가봐야 할 명소가 있다면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특히 유럽인의 시각에서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장소나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을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답니다. 이번 사연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문화적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특별한 이야기였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의 두 젊은이가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된 과정이 무척 인상적이었답니다. 지혜와 니카가 앞으로도 더 깊은 우정을 나누며 하루빨리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니카에게 한국의 관광지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된 이메일로 모든 의견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럽인의 시각에서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